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그래서 지금 부동산 영끌에서 부동산으로 가야 되냐, 강남 아파트 사야 되냐, 아니면은 삼성전자 뭐 상품도 내가 써봤고 지금 성장도 많이 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삼성전자가 있다. 두 개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로 해야 되냐?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책에도 목차를 썼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본질적인 또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투자로? 네. 투자로 세상을 바라보면 되게 달라져요.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1,000만 원이 생기셨어요. 1,000만 원이 생기셨는데 하나는 복권을 사는 게 있고요. 하나는 국채를 사는 게 있어요. 1,000만 원을 그냥 땅에서 주웠어요. 네. 뭐 하실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 네. 복권이요. 왜요? 긁어서 대박 나면 대박이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조건을 좀 달리 해볼까요? 네네. 자, 메디치에서 1,000만 원의 보너스를 받으셨어요. 네. 그럼 뭐 하실래요? 사실 오늘 전이었다면 국채를 샀을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도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제 네. 생각이고.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은 국채를 선택해요. 네, 국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투자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복권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박의 관점이 아니고요. 투자는 리스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느냐. 잘 보세요. 이게 되게 갑자기 아노미가 올 수가 있어요. 정신줄을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네. 얘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국채. 우리나라가 망할 확률보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훨씬 더 낮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이미 경험도 한 번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이 훨씬 더 낮아요. 네. 확률이 낮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리스크가 작다는 거예요. 당첨될 확률이 적은 것도 리스크가 적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확률이, 그러니까 리스크는 뭐냐면 잘 알고 있느냐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낮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더 큰 확률을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죠? 안 될 거야 이건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에 투자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투자로 바라보면 사실은 복권에 대한 관심을, 그러니까 선택하는 건 또 별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복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선택에 대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를 미래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할 때는 미래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예요? 불확실성이죠. 그러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제한적이잖아요. 네. 근데 제일 잘 모르는 걸 리스크를 줄이려면 계속,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으면 그럼 리스크가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반대로 또 하나, 지금 가격이요 과거보다 현저하게 낮아요. 그러면 미래에 이거보다도 그래도 나아지겠지라는 확률이 그나마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이거를 계속 이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 즉 쉽게 말해서 투자로 얘기하면 가격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해요.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강남부동산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번 사고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강남부동산은 매번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 네. 그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죠. 네.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이 더욱더 유리합니다. 근데 반면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과거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아. 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현저하게 높아. 그러면 미래에 대응하기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강남 아파트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기준을 갖고. 그래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느냐, 가격이 어떤 수준이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로 세상을 보고 선택하시라.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 금액에 대한 가격을 비교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투자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 가격이 어떤 수준인가만 보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판단이 쓴다는 거예요. 아, 그 계속 반복되는 건 결국에 리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이해한 상태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주식 투자는 성장에다 하다 이런 거 다 좋죠. 좋은데 가장 또 본질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면 쉽게 말해서 싸게 사야 되고요. 네. 아니면 언제나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 대상물을 비교해보고. 부동산 시장만 보면요.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건 2014년부터 한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급속하게 상승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다주택자가 증가해요.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한 채 살고 있는데 한 채를 더 사는 거야. 네.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228만 명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지난해부터 집을 팔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투자 목적으로 샀으니까 이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무주택자나 아니면 20, 30대, 30, 40대의 무주택자들이 영끌해서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수들은요, 높은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다시 사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제가 자본주의가 되게 냉혹하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이 현실은 훨씬 더 굉장히 냉혹하다.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솔직히 이제 반문해 보자는 거죠. 30, 40대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다주택자 집 살 때는 왜 안 사다가 왜 지금 삽니까? 근데 투자를 잘 하려면요.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메타인지? 네.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뭐냐면 내 자신을 잘 알아야 공부를 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맞춰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뭐가 약점이지? 뭐가 그래서 틀린 문제, 오답 노트 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투자에서도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가슴 아프게 얘기 드리자면 그때까지 집이 없었다는 건 투자를 굉장히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집을 안 사셨어요? 대출 더 많이 해줄 때는 안 사고 왜 지금 사요? 내가 못한다는 걸 그럼 인정해야죠. 네. 그렇다면 난 그럼 지금 선택도 못하는 거겠네. 그러면 한번 판을 바꿨어야 되는데 판을 바꾸는 방법은 계속 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자, 이런 거죠. 두더지를 잡는데 계속 제가 못 잡아요. 옮겨 다니면서.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한 놈만 패는 거예요.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 4개가 올라오면 25%는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인정하면 한 놈만 패야죠. 방향을 바꾸지 말고. 내 현 상태를 빨리 파악해야지 된다는 거네요. 나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되게 최근에 무주택자들이 막 심리에 쫓겨서 집을 사고 그리고 빚을 무리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막 30, 40대가 빚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본인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위원님 말씀 이전에 방송들에서 말씀을 봤었을 때 기대했던 부분들이 부동산 내려갈 거다. 강남 불패 아니다. 이게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계속 지켜만 봤는데 집값이 지금 엄청 뛰었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지금 20, 30대가 저와 같이 계속 불안한 심리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다른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 올지에 대한 게 판단이 안 서는데 그러면은 서울이든 수도권에서는 그럼 있을 공간도 없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걱정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궁금했어요. 이건 굉장히 뭐 한 5시간, 6시간 얘기 드려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이제 올해 집값 전망을 이제 하는데,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9년부터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좀 틀린 거죠. 한 2년간. 근데 2019년도에는 사실은 집값 상승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었어요. 막 오르다가 2018년까지 오르다가 이제 떨어졌어서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제 하향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리고 많이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갔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금리가 2차례나 해야 되고 갑자기 뭐 정부에서 아니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이러면서 시장의 혼란기를 겪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2년간 이제 급등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 계속 이 집값의 하향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그러니까 얘기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본질적으로 뭐냐면 집값을 움직이는 건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집값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만한 집을 찾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하죠. 네. 실수요자들의 집값을 움직이지 않아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주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라고 하면 이재용 회장이 주가를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네. 부동산도 내 거니까. 네. 네. 사용하는 사람. 네, 사용하는 사람 내 거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지 네네.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자동차 주가를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움직입니까? 투자하는 사람들. 그렇죠. 집도 똑같아요. 집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변동하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집값을 움직이면 집값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집을 투자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살고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값이 변동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 때는 집값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죠. 네. 근데 이제는 투자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면 집값이 빠지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의 변동은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속 집값은 빠지고 올랐다. 이런 여러분들이 개념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집이 그래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집은 언제나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집은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집은 오늘이 가장 싼 게 돼버려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네?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강남 집값이 연간 뭐 20, 30% 빠진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고 또 그러다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숙명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거주하는 거 외에 투자 목적인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시장을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그거에 발맞춰서 하나 갖고 있으려고 무리를 하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면 속게 된다. 네. 사실은 그러면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탐욕해서 가격을 얼마큼 올려놨는데 그렇게 된 심리가 더 조급해지잖아요. 네. 아니 쉽게 말해서 가격 빠지면 안 사고 싶어요. 왜냐면 떨어지고 안 오를까봐. 더 빠질까봐. 더 빠지고 안 오를까. 근데 오르기 시작하고 막 오르면 더 더 사고 오를까봐. 싶어. 그런 마음의 동력은 내가 이거를 사용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려니까. 결국엔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팔 때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까와 같이 영끌에서 그 한 채만 가지려고 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휩쓸린 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되게 냉혹해서 맞아. 그래서 꼭 이제는 저희가 책을 통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얘기하면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내 재산을 전부 다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본주의 속성이나 투자의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된다. 그게 아주 작은 돈이라도 불구하고 그게 이 시대, 이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좋은 말로 투자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거기에 심리에 흔들리는 것보다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언론이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에 제가 여러분들 속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럼 그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저에게 전해주는 정보들은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걸러서 들어야 되는지 판단은 제가 해야 되는 거겠죠? 아니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알려줘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특히 부동산 얘기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의견들, 그리고 기사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특히 전문가, 특히 부동산에서는 되게 과학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이라는 말은 가장 근저에는 전 검증된 논거여야 되고, 그리고 검증되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 전망이어야 되는데 다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의 거의 99% 이상은 집값이 오른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근거는요, 서울 집값이 오른다예요.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지난해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요. 실제로. 그러면 그게 근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공급이죠. 네네. 공급이 엄청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고 모두들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욕먹는 거예요. 왜냐고. 그렇죠. 말도 안 되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무 일반적인, 와, 공급이 주는데. 그럼 제가 근거를 한번 대볼게요. 일단, 서울의 집값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2011년, 2012년도였는데요. 그때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2만 가구였습니다. 네. 올해 예상보다 훨씬 적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집값이 빠졌어요. 왜요? 일단 그게 설명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심지어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기대서 얘기해요. 그러네요. 네.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반대로 참여정부 때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그때 입주 물량이 연간 5만 가구 이상이었어요. 엄청 많았거든요. 분양도 많이 되고. 그때는 집값이 오히려 폭등했어요. 왜요? 집이 많아지는데 왜 폭등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그래프만 아마 그려놓고 집값만 비교해도 검증되는 사실을 다 외면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입주 물량 줄어들어서 가격 오른대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서울에 아파트 줄어든데, 그럼 집값 오르겠지. 근데 그게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분양 받으시면 그게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입주 물량이에요. 근데 입주 물량, 내가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매일 아파트 거래하는 가격은 시장 가격이잖아요. 네. 여기 아무리 공급이 많이 돼도 시장에 물건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 물건인데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는 입주 물량이 실제적으로 공급이 많아진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누군가요? 두세,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열 채를 삽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이 돼요? 그 집값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단순하게 사람들의 감정이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기대해서 전망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오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은 단순히 아까 예시로 들었던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 강력하게 기본적인 드는 기준이 이거라는 거죠. 이것처럼 되게 많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21년도의 전망은 작년처럼 계속 그 변동이 심한 때이니 종합주가지수나 부동산 금액이 내년도에도 동일한 추세로 갈 것 같냐는 것이 하나 궁금한 점이고, 그렇다면 이 꺾이는 추세는 언제쯤 어떤 계기로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지 한번 또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다시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주식은 제가 웬보단 왓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올해 2021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네. 회사에 대해서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부동산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없는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what보다 when이 중요해요. 언제 사느냐.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021년도에 그러면 살 때냐,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왜냐하면 집값이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이제 집값이 하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을 거예요. 네. 이게 공급의 증가예요. 공급이 늘 것이다. 네, 공급이에요. 이게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짓고 분양하는 공급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게 공급이에요. 네. 그럼 비싸게 내놓지 않을까요? 근데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떨어지겠네요. 높은 가격. 점점 더. 이유는 뭐냐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려면 이제 취득세를요. 처음에 세금을 8%에서 10% 이상 내고 시작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집을 한 대 살고 계신데 투자 목적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요. 그럼 10억짜리 사면 1억 아니면 뭐 1억 2천 이렇게 내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투자 수요가 확 줍니다. 제가 어떤 비유를 요즘 드냐면 카지노를 들어요. 카지노를 실수요로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투자로 가시잖아요. 근데 카지노 가보셨어요? 네. 입장료가 없어요. 네. 왜냐면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그죠? 근데 입장료를 만약에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 가죠. 안 가죠. 가서도 잃을 수도 있는데 입장료까지.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아파트도, 주택도. 왜냐면 취득세라는 입장료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수요가 확 줄어요. 근데 내가 팔고 싶은데 물건을 내놨는데 그걸 20, 30대가 영끌해서 사지 않는 한, 네. 않는 한 사줄 사람 계속 줄을 거라고. 진짜 안타까운 게 그 지금 취득세가 높아져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안 할 것인데
그걸 영끌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본이 없는데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그 이후의 생각은 좀 하지 못하고 그렇죠. 한 것 같아서 그렇죠. 지금 너무 그렇죠.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데요. 그렇죠. 이게 근데 되게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막아야 돼요, 이건.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는 올해 사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물상할 거다. 네. 그런 차원에서 되게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집을 사실 땐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제가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주식과 다르게 계속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웬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동산에서 또 쉽게 말해서 사기꾼들이요. 항상 뭘 얘기하면 입지를 얘기해. 입지. 네, 부동산을 또 어디가 좋대. 어디서 무슨 세권. 뭐 숲세권, 이제 숲세권, 뭐 역세권, 뭐 학세권, 뭐 그다음에 요즘에는 슬세권도 있어요. 슬세권 아세요? 네, 슬. 그거는 요즘 그 편의점을 슬래퍼 신고 다닐 수 있는. 편의점 자주 가니까. 편의점이 가깝고 편리한 생활이. 그렇지. 그 슬세권이에요.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투자로 보면.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다는 거 가격이 포함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은 웬이 되게 중요합니다. 와빠. 근데 사람들 왓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고민하는 거예요. 뭘 사야 되나. 네. 근데 언제 사느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책에 처음에 봤었을 때 주식은 웬이 아니라 왓이고 부동산은 왓이 아니라 웬이다. 이 챕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 건 또 처음 봤는데 하고서는 흥미롭게 봤어요. 근데 책으로 읽었을 때보다 확실히 위원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지금 이해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하니까 쉬운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저기 뭐죠? 제가 설명 어렵게 드린 거예요. 책이 훨씬 더 쉬워요. 책이 훨씬 더 쉽네요. 낯선 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책이 더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책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렵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 궁금하면 책으로 펼쳐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시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개념 규정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어떤 투자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투자로 어떤 대상물을 바라볼 때 뭘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사실 이 본질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제시해 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오만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세상의 진리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복잡하면 사기꾼이에요. 말 많고. 그냥 저는 그거 다 잊으셔도 돼요. 주식은 what, 부동산은 when. 네. 무엇을 사는가 고민하시기 때문에 뭐 매일 주가 오르는 거 고민하시 마시라. 부동산은 어디 막 쫓아다니고 임장이라고 해서 막 현지 보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미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알잖아요. 그 지역의 변화를 잘 보시고 웬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겠다. 근데 웬은 두 가지예요. 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지금 시점. 그러면은 투자자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본이 준비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건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가격에 샀을 때 내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가 이런 여건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그 when이죠. 네. 그래서 제가 돈도 없고 더 모아야 되는데 빚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뭐 요즘에 어떤 거냐면 이런 펀드 회사도 집부로 돈 꺼주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낮으니까 뭐 핀테크 회사 뭐 이름은 거창하게 들었는데 다 부동산 대출 회사들이에요. 그러다가 무리하게 뭐 5%, 6% 시중금리가 2배, 3배 높은 금리 당겨다가 집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때가 아니에요. 웬을 아는 거예요. 내가 웬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네. 이 웬에 대해서 그래서 부동산은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언제 해야 되는지를 책을 통해서 좀 기준을 세우고 배운 다음에 주식을 한번 시도해보고 부동산에 대한 시기가 내가 준비가 됐는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좀 건강하게 투자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바쁘고 급하게 무리해서 투자들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죠. 하네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 동의는 뭐냐면 비교에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집 없어서 마음 급한 이유는 내가 진짜 살 집이 없어서 내가 지금 막 물이 새서 그것보다도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도 누군가 돈을 벌어서 내 옆에 친구가
집 사서 돈 벌어서. 내 옆에 친구가 주식해서 돈 벌어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솔직해져야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제어해야 됩니다. 근데 어렵죠. 어렵죠. 근데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돼요. 비교하지 않으려고. 예. 저는 벼락거지라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난 가만히 있는데 저 집을 산 사람은 부자가 돼서 난 갑자기 거지가 됐다. 그 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집을 사지 않고 그만큼의 이익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그렇죠,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진 것도 없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교잖아요.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변화를 생각하신다면 나만의 길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계속 그런 경험도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시장의 참여자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과 주식을 같이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사실은 언젠가 심지어 나도 잘 될 수 있다. 지금은 이렇지만 그런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거든요. 그게 저는 투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이든 공부든이랑 똑같이 내 방법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좀 중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도 해야지 되겠구나 싶고 제가 처음 오늘 인터뷰 하면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남들 다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자체가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투자가 옳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신이 오늘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패해요. 네. 그러지 말고 나만의 아이디어로 기준을 그 대신 제가 조금의 도움이 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거. 근데 제가 어떤 기준을 얘기할 때 비교를 얘기 드렸지 않았어요. 누가 뭐 돈 벌어서 거기에 쫓아가라 뭐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가 뭐 오를 거다 뭐 이거 아니고 나만의 기준을 생기고 투자의 원칙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게 기회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읽는 또 방법이기도 하다. 그게 또 본질적으로 가장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투자 뭐 다른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른 경험들에 대해서 담은 책들보다 저는 이번 책이 초보자들한테 훨씬 더 유익한 것 같거든요. 많은 경험이 있던 사람들한테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초보자들이 시도하기 전에 좀 본질을 이해하고 자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책이 이번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저희가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략을 세우잖아요. 책을 쓸 때 전략을 세우는데 일종의 투자서는 두 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되죠. 하나는 철학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원칙과 관련된 하나는 기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 좋다, 어떤 분야가 좋다 이런 분야. 또 두 번째는 이제 뭐 도인이 되라. 비교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요 경계에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고, 이 경계에 있는 책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요 경계. 그러니까 실용적이기도 하면서도 원칙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변화를 얘기해 줄 수 있고, 투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면서도 프린시펄한. 사실 욕심인데요.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막 그 물고기 잡아주는 거 아니고 또 그러면 물고기 잡아주는 기술을 책에서 가르쳐 주는 거 말고 실제로 데려나가서 손도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기다려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동안 초보자 투자를 좀 안 하셨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한테는 훨씬 더 요 포지션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쪽으로 가면 프랙티컬, 그러니까 실전으로 가보시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리고 또 너무 이쪽으로 가면 원칙으로 가면 그냥 탁상곤론에 그친단 말이에요. 시도하지 않게 되는 그러다가 그냥 계속 고민마다 끝나. 그리고 철학 생각만 많아져. 맞아요. 그리고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경험이 성과는 없어. 그리고 너무 이쪽에 가면 실패가 많아지고. 근데 전 요 경계선상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특히 처음 출발할수록.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얘기하면서 너무 막연히 겁났던 분야이기도 한데 오히려
시도해보고 싶고 그렇게 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자신도 생기고. 제가 이제 말미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투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탐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뭐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닙니다. 투자는 미래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랄까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고 계속 투자한다면 그 회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를 통해서 좋은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지금처럼 막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 깎아주고 착한 임대인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여러분들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투자가 한국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그동안 사용돼 있어요. 투기, 부동산 투기, 그리고 주식 뭐 단타, 그리고 어디 뭐 작전,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부정적인 색깔이 되게 큰데, 사실 투자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회주의를 살거나 아니면 과거 원시공산주의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서 어쩔 수 없잖아요. 사회 변혁이 불가능하다면 이 자본주의를 살아갈 때 투자는 필수 불가능한 그런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에 대한 속성,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는 책에서, 이 책의 뒤편에도 이게 저희가 최경영 기자님하고 제가 책을 쓴 저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이 목적이에요. 이제 띠지에도 여러 번 이렇게 표시해 드렸지만, 우리는 소수의 성취보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투자자들이 막 일부 사람들 정보들 알려주고, 사실은 그런 거에 국한됐다면 저희는 많은 분들이 읽고, 특히 소외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힘겹게,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모르신 분들이 투자를 알아가는 그런 방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아까처럼 실제적인 것도 얘기하고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는. 그래서 저희의 그런 어떤 좀 작은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통해서 개인만, 나만 잘 살고 나만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좋은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모두가 다 한 번에 다 잘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은 세상이 되면은 내가 얻는 수익도 있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지고 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더불어 가면서 잘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타적인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네. 그렇게 추운 겨울날 촛불 들고 나갔었잖아요. 그죠? 네. 그거 나를 위해서 나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투자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쓸어 담고 막 강남 아파트 투기하고 이런 건 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투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투자라는 건 세상을 좋게 바꿀 수 있는 충분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돈을 번 그런 도구뿐만 아니라 세상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이런 메커니즘이 또 어떻게 움직여, 한국 사회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 투자가 세상을 또 바꾸는 투자가 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고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고,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접하셔가지고 책도 잘 나가고 도움도 많이 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일 먼저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액션하자. 네. 그리고 그 한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되는 거거든요. 그 출발선 상에서 저희 책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일정을 적는 거잖아요. 다이어리인데 빨간색이잖아요. 네. 제가 왜 빨간색인지 아십니까? 돈 들어오라고.
이게 주가가 오를 때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로 항상 모든 걸 바라봐요. 물건을 살 때도. 관점이. 네. 재밌죠? 네. 근데 여러분들도 계속 삶을 바꿔가는 게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세상을. 그래서, 아, 전기차 투자해놓고, 전기차가 얼마나 더 다니는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전기차가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이고, 세상을 또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쓰레기 처리회사 투자해놓고, 쓰레기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지금 나오는지, 이런 고민들 같이 해보고, 이렇게 그냥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션 하시고, 직접 해보시고,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다. 흥미롭게. 막 고민하고, 이렇게 막 주가 떨어진다고, 집값 오른다고 막 슬퍼하고, 가슴 조이고, 막 가슴 뛰지 마시고, 그런 걸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마지막으로 원래는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전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쯤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퇴근길에 조그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더 궁금해하시면 제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가능한가요? 어쨌든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욕도 많이 해주시는 거 좋고요. 어쨌든 그러면 제가 다시 나올게요. 계속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피드백 해드리고 할 테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따뜻한 투자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시고 저희의 책이 그리고 메디치가 내고 이렇게 하는 책이 좀 자그마한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 남겨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모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